2026년 2월 28일입니다. 2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항상 멤버십으로 팟캐스트 영상을 준비해서 올리다가 오늘은 라이브도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소통도 하면서 또 상진님이랑 야구 이야기, 특히 롯데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롯데 선수에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멤버십 공개로는 지금 현재 4편의 분석 영상이 올라가 있고 윤동희에 대한 분석 영상이 있는데 제가 아직 바빠서 못 올렸어요. 조만간에 올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황성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상진님 인사해 주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라이브 방송으로 처음 참여하게 된 상진이라고 합니다. 아니지. 라이브는 해본 적은 있잖아. 해본 적은 있는데 현장에 스튜디오에 참석을 와서 라이브를 하는 건 처음이긴 하죠. 네. 네. 스튜디오도 아니지. 사실상 제 방에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하는 건 처음인데 아무튼 잘 부탁드리고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선수는 황성민 선수죠. 황성빈 선수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제가 소개를 한 논조 자체가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호의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 선수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약간 네거티브한 영상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네. 왜냐면은 황성빈이라는 그 선수가 보여주는 외적인 모습이 팬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가 충분히 많은 건 인정을 합니다만 이게 야구를 조금 분석을 해보고 숫자를 조금 들여보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좀 내실이 없다라고 생각할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 우리나라 속담 중에서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맞죠, 맞죠. 사실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선수인데 표현이 되게 조심스럽다라는 게 있어요. 워낙에 팬들도 많고 그리고 현장에서 중용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조금 더 진행을 해볼게요. 네. 현대 야구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지션은 아무래도 센터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외야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 포지션은 결국 중견수가 될 겁니다. 네. 근데 그 중견수에 황성빈이 들어가 있었어요. 음. 그래서 이 황성빈은 뭐랄까 2024년도에 우리에게 이제 마황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런 파격적인 성적을 내면서 팀의 핵심이 돼버렸단 말이죠. 이게 메이저리그에서도 어느샌가부터 유격수도 중요하지만 이 중견수 포지션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포지션을 지금 황성민 선수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중이다. 라고 보이는 것도 사실은 롯데에서는 약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황성빈 선수가 보이고 있는 단점들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네. 롯데가 조금 더 수비의 팀 혹은 더 밸런스가 넘치는 팀으로 발전을 하는데 분명히 저는 장애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1693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사실은 코너 외야가 맞는 핏인 것 같은데 코너 외야는 자리가 없다는 게 좀 아쉽다라고 해주셨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 좌익수가 최적의 포지션이 될 거라고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기에도 아쉬운 부분들이 많죠. 네, 맞습니다. 네. 공격적인 면으로만 일단 먼저 살펴볼게요. 24시즌에 타율도 3할 2푼을 쳤고요. 뭐 출루율이 3할 7푼 5리에 장타율이 437 나왔고 네. OPS가 8 하나 둘이 나왔죠. 딱 좋죠. 이 정도면 공격적인 지표로만 봤을 때는 뭐 상당히 이상적이었다. 네. 24시즌은 저도 뭔가 알을 깼다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 써니님도 지적을 잘해주신 게 저때 황성빈이 플루크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하는 게 뭐냐면 세이브 매트릭스는 결국에 과정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통해서 클래식 지표로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클래식 지표가 24년도에 분명히 잘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이 과정이라는 그 세이버 매트릭스로 잘 표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플루크라고 의심을 하고 있었고 그게 25년도에도 본인이 증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못했죠. 네. 그래서 24시즌에는 그래도 중견수 나오는 선수들 중에서는 나름 역할을 해줬고 네. 좀 눈에 띄는 모습이 있기는 했었어요. 네, 확실히 누가 봐도 평균 이상의 점이 찍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제 그렇게만 봤을 때도 황성빈의 우르크가 110에 거의 수렴을 했다란 말이죠. 네. 상당히 고무적인 성적은 맞습니다. 그럼요. 네. 그런데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요. 이 선수가 어떻게 공격 생산성을 입증을 했느냐 이 과정도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선수는 외야 쪽으로 타구를 보내가지고 정상적으로 안타를 만들어내는 것보다도
내야에서 어떻게든 공을 떼굴떼굴 굴려가지고 상대의 내야진들의 혼란을 유도를 해서 본인이 출루를 하는 그런 방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대의 수비 불안을 바라면서 네. 1루에 진출하는 게 주 목표였다라고 봐야 될 수준이죠. 네, 그래서 황성빈 선수는 커리어 내내 컨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삼진율, 볼넷 비율이 많이 낮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타석당 투구수도 굉장히 적어요. 약간 좋게 말하면 그 김태형 감독이 좋아하는 그 부터부터의 약간 전형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고, 나쁘게 말하면 그냥 생각 없이 갖다 대는 거고. 그죠? 황성빈이 이제 적극적인 컨택 그 이후로 본인이 갖고 있는 빠른 발을 통해서 루상에서 분위기를 주도를 하고 생산성을 입증을 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루 지표도 같이 확인을 해볼 건데요. 왼쪽에 있는 표는 그냥 순수하게 도루를 몇 개를 했느냐. 4시즌. 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베이스러닝 RAA라는 지표인데 쉽게 말하면 주루에 관련된 세이브 매트릭스 지표의 가장 뭐 핵심 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성빈이 24시즌에 도루를 50개 이상 기록을 했다라는 것. 많은 분들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황성빈이 주자로서의 가치는 정말 좋은 선수다라는 걸 알고는 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음. 이게 지금 24시즌에는 본인이 잘한 시즌이니까 이렇게 숫자가 잘 나왔지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잖아요. 네. 그런데 25시즌은 본인이 부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자로서의 가치가 리그 최상위권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롯데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이대호 선수가 간 이후에도 뭐 전형적인 뭐랄까 똥차 타선? 항상 느리지만 파워를 앞서오는 뭐 약간 그런 팀 컬러가 항상 있었고 뭔가 진짜 약간 빅볼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런 팀의 컬러에 황성빈 선수가 들어왔다라는 게 뭐랄까 다양화? 음식에 킥으로 넣어주는 조미료 같은 그런 느낌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도 될 거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황성빈 선수가 갖고 있는 컨택에 비해서 일단은 루상에 나가는 출루율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죠. 네,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게 순 출루율이 0.055라는 수치가 나오는데 1번 타자로 나가는 타자한테 이런 수치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 순출루율이 0.1에 가까워져야 테이블 세터로서의 그 미덕이 생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물론 클래식한 테이블 세터, 네, 맞죠. 클래식한 테이블 세터로 봤을 때 순출루율이 0.1에 가까워야 되는데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정말 많이 부족하고 이게 24시즌 주전 중견수 중에 최하위라고 제가 이미 지금 그럼요. 설명을 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루 자체가 3할 7푼 5리로 전체 4위권이었는데 이게 본인이 출루를 잘해서 기록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많이 컨택을 갖다 맞춰서 냈던 성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더 충격적인 결과가 보면 저 본래 비율 보면 7.6%잖아요. 그렇죠. 1번 타자가 저런 숫자를 낸다라는 게 안 되지. 야, 저게 가능한 건가? 이게 우리 팀이 얼마나 자원이 없으면 저런 숫자가 나오나. 거인TV님 말씀대로 지금 네. 황성빈은 8번, 9번 스타일인 것 같다. 맞아요. 정확하게는 9번이라고 봐야겠죠. 완전히 9번 스타일이라고 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키노가이님 말씀대로 마음을 다스리는 특강이라도 받아야 되냐. 스프링 캠프 대신에 저를 보내야 될까요? 템플 스테이를 보내야 되나? 저 범어사에 범어사에? 좋습니다. 아, 괜찮아요? 예. 오케이. 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그리고 이제 황성빈에 대해서 뭐 좀 비판을 하고 싶은 두 번째 포인트가 수비력입니다. 기본적으로 발 빠른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관점에서 이제 코치나 이런 프런트가 중견수로 많이 쓰기를 원할 겁니다. 네. 그런데 황성빈의 수비 생산성 낮다라는 거는 야구 좀 보신 분들이면 다 아는 사실이에요. 네. 근데 황성빈이 보면 전체 추세선에서 살짝 점이 아래쪽에 찍혀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WAR을 산출을 하는 기준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얼마나 누적을 잘했느냐, 얼마나 꾸준히 잘했느냐. 경기도 많이 뛰고 네, WAR 같은 경우에는 수비력도 들어가는 거니까. 수비 주루가 다 들어가죠. 그렇죠. 그런데 황성빈이 24시즌에 공격 지표도 좋았고 그 다음에 뭐 꾸준히 잘 나왔고 주루 지표도 좋았는데 왜 추세선보다 아래에 점이 찍혀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답이 수비에서 점수 다 깎았다. 수비를 잘하려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첫 번째, 처음에 초구의 판단을 정말 빠르게 하고 천천히 움직여서 그 자리에 가가지고 미리 기다리고 있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공을 좀 천천히 봐요. 네. 판단력이 조금 느려도
발로 정말 빠르게 움직이면서 좀 효율적이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가서 잡아내는 거. 황성빈은 스타일로 따지면 후자에 가깝긴 합니다. 후자죠. 네. 네. 발로 공을 쫓아가는 스타일이라고 봐야겠죠. 첫발 스타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요. 네. 그리고 실제로 세이버 매트릭스 지표를 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도 이 첫발을 얼마나 잘 떼느냐가 성패가 많이 갈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사회인야구에서 외야수를 하다 보니까 그 첫발 스타트에 대한 그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네. 키노가이님께서는 타구 판단이 안 되고 발이 빨라서 팬들이 원치 않는 호스프레가 자주 나온다. 근데 그게 이렇게 호스프레를 해도 잡기만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문제는 그 첫발 스타트까지도 잘 안 돼 버리니까 이 수비 지표가 잘 안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발만 빠른 거예요. 발만 빠른 거죠. 네. 네. 24시즌 위주로 보여주셨고 25시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15시즌으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그 리스크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24시즌에 보여드렸던 그 표랑 같은 형식으로 지금 만든 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24시즌에 황성빈 선수가 전 부분에서 평균 이상이었던 것과는 달리 다 평균 이하를 지금 찍고 그렇죠. 있습니다. 떨어져 있죠. 지금 세로 점선이 WRC 플러스의 중간값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견수로 나왔던 선수들이 보통 타격 생산성이 94.42. 네. 그러니까 리그 전체 평균을 100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니까요. 네. 당연히 중견수가 아까도 말했지만 공격력을 그렇게 보지 않는 포지션이다 보니 94.42에서 마무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황성빈은 그 평균에도 못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나마 장두성이 추세선보다는 살짝 위에 있네요. 거의 이 정도 가까이 있으면 그냥 거의 추세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것도 저쪽에 평균 이상에 있는 친구들처럼 저 정도는 해줘야 추세보다 뭐 이런 부분에서 플러스가 있었네 없었네를 판단하는 거지 지금 둘 다 평균 아래에 있어서 막 그렇게 따질 그런 것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네. 진짜 특징적인 게 있네요. 네, 어떤 게? 리베라토가 정말 공격력이 좋았었다는 거.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박혜민이 정말 수비를 잘했구나. 네. 그리고 꾸준하게 나왔으니까 WAR이 4.5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데 네. 뭐 공격력은 그렇게 뛰어나질 않았습니다만. 네. 김호령 좋다. 김호령이 작년에 굉장히 잘했죠. 김호령이 이제 포텐이 한번 터졌던 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네. 팀이 성적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황성빈 선수의 클래식 성적 네. 또 한번 짚어주시죠. 사실은 되게 마음에 들진 않거든요. 출루율이 3할 1푼 5리면 이거 레이스 타율보다 낮은 거잖아. 맞죠. 네. 그러니까 이게 타율이 지금 2할 오픈 6리까지 떨어졌어도 출루율이 그래도 작년 수준 정도까지만 유지를 하면 아 그래도 이 친구 뭐 어떻게든 출루를 좀 신경 쓰는 플레이로 간다 이렇게 저희가 옹호라도 한번 해줄 것 같은데 출루율까지 확실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순출루율로 출루율에서 타율을 빼면 24시즌이랑 25시즌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 말은 스타일이 변한 건 없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네, 본인이 타석에서 상대를 하는 방식이 전혀 바뀐 것이 없다. 네. 거기다가 장타율까지 떨어져 버려가지고 0.317. 네. OPS가 0.63이면 사실상 백업 선수의 OPS라고 봐야 될 수준인데. 맞습니다. 선수 본인이 좀 느끼는 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뭐 일단 빠진 것들의 대부분이 부진한 것도 있었지만 진짜 부상도 어쩔 수 없는 거긴 하고 네. 라이브 때도 맨날 오시는 분들이 황성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네. 황성빈은 부상이 너무 많다. 네. 1년에 한 달 이상은 부상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사실상 팀에서는 상수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뭐 분위기 메이커다. 모 해설위원은 이 친구 분위기 툴이 있다. 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뭐 합니까? 시즌 중에 가동을 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지. 네. 뭐 작년 시즌 같은 경우도 그때 기습번트하고 SSG전에서 헤드퍼스트 슬라이딩 하다가 확 이제 손등 골절이 나는 바람에 그때 이후로 초반에 시즌 운영하는데 애를 먹었고 결론적으로 그것 때문에 장두성이 존재감을 확인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뭐 그냥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부상당한 게 다 슬라이딩 실수잖아요. 맞습니다. 슬라이딩에서 미스가 나서 거의 2주에서 길게는 진짜 뭐 2개월? 4개월까지 빠져 있었으니까. 네. 아니 이런 상황이면 이 선수는 주루를
주루를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주루를 잘하는 게 맞는가까지 그렇죠. 가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즌 내내 주루를 잘 할 수 없다면 그걸 주루를 잘한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즌 내내 꾸준히 잘하는 것도 분명히 그 선수의 능력치라는 걸 그럼요.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선수가 계속 부상이 난 이유는 헤드포스트 슬라이딩을 자꾸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그것도 맞죠. 네. 네. 그래서 밑에 지금 표를 보시면 황성빈의 연도별 타구 비중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FB는 플라이볼이고 GB는 당연히 땅볼, 땅볼이고 LD가 라인 드라이브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황성빈은 커리어 내내 땅볼이 정말 많아요. 우리가 사실 한동희처럼 장타를 노려야 되는 선수면 플라이볼이 높네 낮네 가지고 조금 문제를 삼을 하겠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황성빈한테는 그런 거 해당 안 되잖아요. 그냥 뭐랄까 라인 드라이브만 조금 잘 나와도 뭐 황성빈은 그러면 해서 나가서 발 가지고 흔들면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걸 감안해도 그라운드 볼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근데 그라운드 볼이 많은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 선수가 라인 드라이브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지금 이게 롯데가 보면은 몇몇의 코치를 제외하고 나면 2020년대 이후로 꾸준히 라인 드라이브 생산을 강조하는 코치들을 그래왔죠. 쭉 써왔는데 이게 지금 이 선수는 역행하고 있어요. 비율이. 네. 좀 상당히 좀 이상하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지점이긴 합니다. 코치들이 원하는 거를 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타석에서 생산성도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안타에서도 대부분이 내야 안타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24년부터 25년의 변화를 보시면 볼넷의 비율이 또 확 늘어나는 게 보이잖아요. 네. 볼넷이 아니고 땅볼의 비율이 네.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게 만약에 본인이 갖고 있는 게 빠른 발밖에 없으니까 의도적으로 이걸 살려야겠다라고 만약에 번트 갖다 대고 막 하는 거라면 전 진짜 이 선수 더 점수 못 줄 것 같아요. 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황성빈은 1년차 때는 내안타 비율이 19.8%인가 맞죠? 그랬습니다. 네. 그때는 괜찮았어요. 자기도 생존을 해야 되고 1군에 적응을 해야 되고 하지만 2년차부터는 계속해서 내안타 비율을 줄여 나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줄이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게 준비하신 내용에다가 제가 첨언을 하는 거지만 네. 26시즌에 지금 타석에 들어와서 접근법이 연습 경기에서 많이들 보고 계시잖아요. 좀 바뀌긴 했어요. 근데 바뀐 게 네. 뜬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되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황성빈은 뜬공을 만들면 안 되는 선수예요. 맞죠. 정타를 라인 드라이브로 만들어내야 되는 선수지 빗맞을 타구를 뜬공으로 만들면 땅볼로 살아나가는 것보다 확률이 더 낮아요. 그리고 지금 연습 경기 때마다 나오고 있을 때 타구 방향이 전부 다 오른쪽이거든요. 만약에 이 선수가 진짜 접근법을 바꾸고 뭔가 변화를 시도했었으면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맞아요. 오른쪽으로 가는 뜬공이 나온다는 거는 또 감아 돌린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요. 네. 사실은 3루수 키를 넘기는 혹은 유격수 키를 넘기는 라인 드라이브 타구가 나와야 이 선수가 생존이 더 유리하다라고 봐야 되는데 좀 안타깝죠. 본인은 루상에 나가면 리그에서 가장 가치 있는 주자라는 걸 본인도 알 거예요. 근데 그 딱 한 단계를 못 넘어가지고 딱 본인이 정체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뭐 나와야 될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어쨌든 황성빈이 24시즌만큼 성적을 못 내고 많이 퇴보를 하는 바람에 장두성이 낼 수 있는 성적이랑 많이 걸리게 됐어요. 이제 네. 겹치게 됐고 그것 때문에 주전 경쟁이 이제 성립을 하게 된 거예요. 진짜 안타깝죠. 그러니까 장두성이 24시즌에 황성빈만큼 해줘가지고 와 이거는 우열을 가릴 수 없다 이런 그림이 나와야 팀에도 참 좋을 텐데 그냥 황성빈의 기록이 떨어지면서 장두성이랑 비교가 되기 시작했다. 네,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클래식 지표를 보시면 타율도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출루율도 거의 뭐 비슷비슷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도루 개수가 황성빈이 좀 더 많죠. 변수 창출력 자체는 확실히 황성빈이 더 좋아요. 좋아요. 네. 지금 게임 수도 보면 장두성이 훨씬 많이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도루 개수가 황성빈이 훨씬 많다라는 건 이 양반이 확실히 도루를 하는 그런 흐름을 잘 읽는다.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전반적인 안정감은 장두성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 클래식 성적에 이은 세이버 매트릭스를 제가 중요한 것만 몇 개 가져왔습니다. 네. 자, 위쪽에 보면
BRRAA라는 지표가 있는데 주류 네. 관련된 세이버 매트릭스 지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베이스 러닝 관련 득점 기여도. 맞습니다. 네. 오, 정확하게 하시네요. 아, 저도 보던 사람, 너 나 너무 무시한다. 아, 나 그래도 몇 년 했어. 알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황성빈이 확실하게 주루 쪽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우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디펜시브 워. 자,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스태티지에서 내놓는 디펜시브 워 자료는 그렇게까지 쓸모가 있지는 않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 선수가 잘하냐 못하냐 정도는 되게 러프하게 구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두성이 확실히 우위가 있는 게 보이죠. 네. 그리고 볼넷 비율, 삼진 비율을 보시면 워낙 이 선수들이 보여준 타격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성향상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장두성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지금 과제가 눈에 보이죠. 삼진율이 높은 거. 네, 이 선수 교타자임에도 불구하고 삼진율이 20%가 넘어갑니다. 네. 이렇게 삼진 비율이 높은 장두성인데 네. 순출률이 장두성이 더 높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1번 타자로서의 가치는 장두성이 차라리 낫다라고 차라리 보는 거죠. 낫다라고 판단을 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아.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게 타석에서 어프로치는 지금 장두성이 조금 더 좋아 보여요. 네. 그리고 황성빈은 리그 전체에서 지금 5손가락, 아니 좀 더 확실하게 이야기하면 3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주자입니다. 주자죠, 주자. 네, 3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주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야수가 롯데에서 나왔다? 김주찬 이후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장두성처럼 중견수 뛰면서 디펜시브 워가 양수를 찍는다? 이것도 진짜 드문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둘을 합쳐놨으면 진짜 그건 불가능해. 네. 지금 진짜 좋았을 텐데 네. 참 아쉽죠. 이제 시간이 조금 길어졌으니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영구님이 예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선수가 박혜민과 이대영의 사이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저도 이거 좀 동의를 하는 바가 있어서 아마 이 선수가 아까도 말했지만 타구의 질이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대영과 그 박혜민의 데뷔 초 한참 할 때 그런 특징이랑 좀 비슷했었습니다. 스타트는 되게 비슷해요. 비슷해요. 정말 비슷해요. 그건 발만 빠르고.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 박혜민이 좀 수비를 잘하긴 했나? 근데 박혜민은 결국에는 타구의 질을 본인이 커리어를 거듭을 하게 되면서 그래도 내야 바깥으로 보낼 수 있는 정도는 만들어 놓으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본인의 빠른 발도 이제 살릴 수가 있고 수비력도 계속 이게 원숙해지고 그러면서 리그 최고 중견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FA로 60억을 받을 수 있는 그렇죠. 선수가 되었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대영 같은 경우는 저같이 세이버 매트릭스 보는 사람들은 항상 깝니다. 항상 너무 고평가가 되어 있다. 그 정도로 신랄하게 평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지금 황성빈이 하는 방식을 보면 명백하게 그 방향은 이대영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황성민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죠. 네.